한국에 역전당하는 게 말이나 되나요? 한국은 우리 식민지였다고요. 이미 30년 전에 역전당해버렸는데 앞으로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여기 일본의 유명 S기업 직원이 과거 영광을 떠올리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버블 경제에 이어 저출산의 깊은 침체에 빠져버린 일본인데요. 이를 취재하러 왔던 미국 기자가 일본을 취재한 후 한국을 방문해보고는 한국 젊은이들의 모습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제사회부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로렌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주재원으로 일하셨던 부모님을 따라 다양한 나라에서 살게 되었고 자연스레 국제 정세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글 쓰는 것도 좋아했기 때문에 기자가 제 천직이라고 생각하며 일하고 있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미국에서 꽤 큰 언론사로 누구나 들으면 알 법한 곳입니다. 아무래도 직업이 직업인 만큼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진짜 미쳤다고 생각하며 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한국은 사실 지금도 휴전을 겪고 있고 불과 약 70년 전 1950년 6.25 전쟁을 겪고 완전 폐허가 됐잖아요. 그때 당시 주요 도시가 전쟁으로 인해 엉망이 되었고 인프라라고 부를 만한 것이 전무한 상태였어요. 공장이나 산업시설이 폭격이나 전투로 파괴되어 생산활동이 중단되고 경제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된 상태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을 보면 그 어떤 선진국과 비교해도 결코 뒤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정부는 전쟁 이후 경제 성장을 위해 전략적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했고 그 때문에 중화학공업과 수출 지향 산업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 교육에 대한 투자와 인적 개발을 적극 추진했다는 점이죠. 그로 인해 한국에서 고급 인력이 많이 배출되었고 이는 대기업들이 주도적으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삼성이나 현대 그리고 LG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인데 솔직히 믿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아무튼 이런 놀라운 발전 때문에 저는 늘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한국도 인근 일본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하나 겪고 있더라고요.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는 이 점에 포커스를 맞춰 두 나라의 저출산과 사회 문제를 같이 다뤄보고자 했어요. 좋은 기사거리가 될 거라는 생각에 오랜만에 들떴고 팀 내 회의 시간만 기다렸어요. 저희 회의 시간에는 각자 취재할 기사들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서로 피드백을 해주는 시간을 가지는 편이에요. 거기서 좀 더 기사가 디벨롭되기도 하고 대부분이 영 아니라고 판단하면 드랍되기도 하죠. 제 기사는 100% 먹히는 기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도 있었고 평소보다 더 많이 준비를 해갔습니다. 그렇게 회의 시간이 되어 제가 취재할 기사를 발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매우 비슷하면서도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보통 일본이 기술이나 경제에 늘 앞서 나가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한국에 추월당하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그 두 나라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인데 그 원인을 각각 분석해보고 젊은이들의 현실 반응을 함께 취재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얘기가 끝나자마자 팀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보통 좋은 기사를 물어오면 다들 반응이 이렇게 적극적인 편이라 대답을 해주면서도 즐거웠죠. 그런데 팀장님이 갑자기 질문을 하나 하셨고 반응이 싸해졌습니다. 팀장님은 일본이 이번 1월에 니케이 최고치 경신한 거 혹시 모르냐고 하시며 일본 경제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한국은 지금 잠깐 우세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고 어쨌든 무슨 일이 생기면 한화보다는 엔화를 더 선호하지 않겠냐며 한국은 비교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팀장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가질 않았어요. 다른 팀원들도 이해가 안 간다는 눈치였지만 섣불리 누구 하나 나서서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1월에 니케이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다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고 그때 당시 엔화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여전히 엔화는 바닥을 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일본 대기업 중에 시장에 살아남은 대기업이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렸죠. 사실상 브랜드 인지도에 있어서는 일본이 한참 밀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팀장님은 다른 팀원들 눈치가 있어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시는 눈치였지만 일단 진행하되
추후에 따로 기사 진행 방향에 대해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시며 다음 순서로 넘기셨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뭐라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직장인의 서름에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탕비실로가 얼음물을 한 잔 들이켰죠. 그러자 따라온 직장 동료 조지아가 기사 기대된다고 말하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저는 도대체 왜 저러시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죠. 다음 이어진 조지아의 말을 듣고 저는 한숨을 푹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언론사 광고 지분의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곳이 일본 기업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저희도 광고를 붙여 그 광고비로 월급을 받는 입장이라 팀장님이 일본을 두둔하는 것도 그제서야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도 언론인이라면 그렇게 광고주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내는 기사만큼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보도할 거라는 다짐을 하며 취재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한국과 일본의 연령대별 인터뷰할 사람을 섭외했고 주요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산업 종사자들과의 미팅도 따로 잡아두었어요. 그리고 저는 같이 갈 촬영 감독님을 정해야 했는데 요새 올림픽이다 대선이다 해서 다들 바쁘시더라고요. 저 말고도 다들 촬영 감독님을 찾느라 분주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신입 촬영 감독님을 한 분 발견했는데 사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이라 좀 주저할 수밖에 없었어요. 베테랑 감독님과 가면 제가 따로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촬영을 잘 해주시는데 보통 신입과 함께 가면 제가 취재 말고도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아 좀 꺼리게 되거든요. 아마 다들 그런 불안함에 신입 감독님 스케줄이 여유로운 것 같았는데 제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비행 날짜가 다가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입 감독님께 같이 가자고 제안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감독님과 사전 미팅을 위해 만나던 날 저는 감독님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시아 계열의 사람이었던 거죠. 새로 들어오신 분이었는데다가 스케줄표에 제이라는 이름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생각도 못했는데 어느 나라 사람일까 궁금했어요. 속으로는 너무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차마 묻지 못하고 업무 얘기만 잔뜩 했습니다. 미팅을 하면서 저는 생각보다 일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에 괜찮을지도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촬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기사에 대해 이미 다 읽어왔고 관련 자료까지 찾아봤더라고요. 꽤 성실하게 준비해온 덕분에 미팅이 금방 끝났습니다. 그러고 여행을 가기로 한 날 공항에서 만났고 저는 비행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노트북으로 영화를 잔뜩 받아왔습니다. 제이도 뭔가 다운받아왔는지 각자 노트북과 패드를 켜서 할 일을 하려는데 저는 노트북을 열자마자 좌절하고 말았어요. 노트북 배터리가 5%밖에 안 돼서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았죠. 긴 시간을 어떻게 가야 하나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옆에서 절망에 빠진 표정을 하고 있으니 제이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배터리가 5%밖에 되지 않아 영화 보긴 글렀다며 긴 시간 동안 뭐 할지 걱정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제이는 혹시 괜찮으면 자기 걸 같이 보지 않겠냐고 했고 자긴 자막이 필요 없는데 혹시 몰라서 영어 자막도 있는 걸로 다운받아왔다고 했어요. 저는 뭘 받아왔길래 영어 자막을 달았나 싶어봤더니 한국 컨텐츠더라고요. 저는 제이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고는 한국 사람이에요? 하고 물어봤죠. 그러자 제이는 재미교포 3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자 저는 잘 이해가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재미교포 3세라면 줄곧 미국에서 나고 자라 한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었을 텐데 한국 컨텐츠를 자막 없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한국어를 배운 게 의아하더라고요. 그러자 제이는 당연한 걸 묻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자긴 한국 사람이니 당연히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말이죠. 따로 부모님께서도 어릴 적부터 쭉 집안에선 한국어를 쓰셨고 가족들 모임 때는 다 한국어를 쓴다고 했어요. 물론 재미교포 3세 중에 한국어를 잘 못하는 친구들도 꽤 많지만 제이는 자신의 뿌리를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제이의 말을 듣고 그러면 이번 출장 가는 게 꽤 의미 있는 일이겠네요? 라고 물었고 제이는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했다고 했어요. 한국에는 이때까지 2번 정도 부모님과 가봤지만 업무로 가는 건 처음이고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제대로 촬영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제서야 제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온 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게 제이와 이야기를 하다가 제이가 다운받아온 한국 컨텐츠를 같이 보기로 했어요. 제이가 다운받아온 시리즈물은
스위트홈2였어요. 스위트홈3가 곧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데 이 시리즈물도 미국에서 엄청 인기가 많은 호러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즌3까지 나왔다고 보는데 사실 저는 호러물은 즐기지 않아서 스위트홈이 아무리 넷플릭스에서 인기가 많다고 해도 선뜻 손이 가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2의 태블릿이니 제가 어쩔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너무 별로면 자야겠다고 핑계대고는 진짜 잠이라도 청해야겠다 생각하고는 제2의 태블릿 화면 속 스위트홈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드라마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박진감 넘치는 스토리에 푹 빠졌습니다. 마냥 무서울 거라 생각했는데 그 속에서도 탄탄한 스토리가 뒷받침되어 제가 무서워하는 호러물도 계속 보게 되는 힘이 있더라고요. 저는 뛰어난 연출과 배우들의 연기에 제이와 함께 드라마에 몰입하여 시간이 흐르는지도 몰랐어요. 채 드라마가 끝나기도 전에 일본에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죠. 일본 공항에는 여행 온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엔화가 정말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인지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관광객들로 공항이 북새통이었어요. 사람이 워낙 많아서 한참 입국 심사를 기다렸다가 시내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일본인 쿠미는 20대의 청년층이었어요. 쿠미는 프리타족으로 원할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는 사람이었죠. 쿠미의 말에 따르면 프리타족은 두 부류로 나뉘는데 시간을 자유롭게 쓰길 원하거나 귀찮아서 평생 직장을 가질 생각이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쿠미는 후자라고 했죠. 아르바이트를 하면 크게 책임질 일도 없고 언제든 일을 그만두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편하다고 했어요. 일본에는 저출산의 여파로 기업들의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고 대졸자뿐만 아니라 고졸이어도 기업에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직장을 가질까 생각해보기도 했지만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어요. 프리타로 일하건 신입사원으로 일하건 버는 돈은 크게 차이가 없는 데다가 힘든 아르바이트의 경우 수입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했죠. 일본에서 버블 경제가 생긴 이후로는 임금 동결이 심해져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만약 기업에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일본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했죠. 일본 부모님 세대들은 열심히 일하고 기업에 취직하면 보너스도 많이 받고 월급도 많아 받을 수 있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그렇게 모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을 했어요. 버블 경제가 생기고 요즘에는 엔화까지 떨어져서 관광객들은 정말 많이 놀러와서 여행하고 있지만 그 관광객들 때문에 물가가 올라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팍팍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쿠미의 말을 듣고 그러면 더 일을 하거나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나요? 라고 물었고 쿠미는 굳이 왜 그래야 하죠? 라고 오히려 제게 되물었어요. 일본에서는 언제든 일을 구할 수 있으며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고 편하게 사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출산이나 결혼은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했죠. 게다가 자기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일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일본 정부에서는 고마워할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쿠미는 1년 전만 해도 꽤 오랜 기간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방 안에서만 지냈다고 했어요. 그걸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고 부르는데 생각보다 꽤 많은 젊은이들이 백수 생활을 하며 부모님들이 벌어주는 돈으로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최근 이런 히키코모리들이 나이가 들어 40, 50대로 접어들었고 80대 고령의 부모가 무지개 결혼도 하지 않은 50, 60대 히키코모리를 연금으로 부양하는 사회 문제까지 생겼다고 했습니다. 일부 나이든 히키코모리들은 부모가 사망했는데도 생활비가 없으니 사망한 부모의 시체를 방치하고 부모의 연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고 했어요. 그거에 비하면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있는 본인이 훨씬 낫지 않겠냐고 얘기했습니다. 쿠미와 인터뷰를 통해 들은 사회 문제는 꽤 심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히키코모리 얘기까지는 이미 사전조사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나이든 히키코모리들이 연금을 부정수급하는 문제까지 생기고 있다니 일본 입장에서는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쿠미와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일본의 S기업에 다니시는 중년층 다이스케를 만나러 갔습니다. S기업은 일본에서 전자제품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다이스케는 만나자마자 내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옛날에 S기업에 다닌다고 하면
다들 부러워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했어요. TV와 오디오 그리고 영상 기기를 만들었고 우리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회사였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이죠.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S기업은 비비지도 못하는 수준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때 한국 기업의 전략을 보고 미쳤다고 생각했대요. 당시 시장에서는 제품력이 좋고 가격이 비싸거나 제품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저렴한 제품들 위주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 기업이 등장하면서 가격이 합리적이면서도 제품력이 뛰어난 기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한국 S기업이 TV와 모바일 기기 분야에서 급성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은 과거의 영광만 생각하고 시장이 원하는 흐름을 읽지 못했고 시대에 뒤떨어진 판단으로 주요 사업들을 전부 한국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헤드폰이나 게임기 같은 소형 가전만 만들고 있는데 너무 자존심 상한다고 했죠. 쿠미나 다이스케와 인터뷰를 하면서 일본은 저출산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산업도 점점 쇠퇴하고 있는 데다가 젊은 층은 근로 의욕을 아예 상실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일본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우선 한국 20대는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 소영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소영은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취업을 했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러면 지방에서 계속 살면 되지 않냐고 물었더니 뭘 모른다는 듯 웃었습니다. 서울에 일자리가 많고 급여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서울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지금은 취직하기가 어려워 이런 기회라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점점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죠. 쿠미와는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영은 자리가 어느 정도 잡히면 결혼을 생각하고 있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아이도 낳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도 아이를 낳지 않고 싶어하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좀 다른 의견이라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소영은 실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는 분명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지만 좋은 환경을 못 만들어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라는 얘기를 했죠. 돈을 많이 벌어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때까지 잠정적으로 미루는 커플들도 많다고 하면서요. 집값이나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국가에서 보육과 출산하는 부부에 대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제공한다면 낳으려고 하는 부부들도 꽤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낳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다고 했죠. 특히 젊은 남성들 중에서는 아이를 반드시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소영이와 얘기하면서 한국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좀 더 젊은 층의 니즈를 맞춰준다면 한국은 충분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이끌고 있는 K게임 회사의 본사로 이동했어요. S기업을 가볼까 하다가 이미 S기업은 세계적인 대기업이라 한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엔터테인먼트 산업 중 게임 산업을 골라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하철에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지하철에서는 휴대폰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공부를 하고 있는 장면도 꽤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개중에서는 이동하는 틈새 시간을 내어 강의 영상을 보거나 무언가를 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장면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한국은 열심히 사는 청년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장면을 보고 제이와 한국 젊은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고 얘기하자 제이가 자기의 먼 친척 얘기를 해주었어요. 한국에서는 노량진이라는 고시촌이 있는데 다들 그곳에서 미래를 꿈꾸며 작은 고시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뭐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 젊은 친구들이 취업난을 어떻게든 극복해보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한국 젊은이들은 자격증도 굉장히 많고 외국어는 기본으로 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지금은 취업난을 겪고 있지만 우수한 인재들이 많아서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은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 인력 채용에 급급한 반면 한국은 취업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이 차고 넘치는 중이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한국 젊은이들의 감탄하며 미팅 장소로 향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자유로운 복장의 게임 회사 직원 진우 씨를 만날 수 있었어요. 진우 씨는 게임 회사인 만큼 창의성과 자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라 의상도 좀 자유롭게 입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게임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들려줬어요. 한국 게임 산업에서 특히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 주목받는 한국 기업들이 많이 있으며 한국은 기술력과 창의성이 뛰어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거라 보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개발한 게임들은 국내외 많은 유저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점점 더 많은 유저들이 한국 게임을 찾는 중이라고 했죠. 그 중에서도 한국 e스포츠의 영향도 큰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e스포츠 게임 중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유명한 프로플레이어인 페이커라는 선수가 있는데 물론 리그 오브 레전드는 미국의 게임 개발사에서 만든 게임이지만 늘 한국의 팀인 T1이 우승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게임을 좋아하고 e스포츠를 즐기는 유저들이 페이커에 먼저 관심을 가졌다가 페이커의 나라에서 만든 한국 게임에도 흥미를 보이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게임 산업 유치를 위해 막대한 돈을 쏟고 있는데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의 e스포츠 월드컵에서도 한국의 팀이 초대 챔피언에 등극했다고 했죠. 결승전에서 중국 톱 e스포츠 TES팀을 세트스코어 3대1로 꺾어버렸다는 얘기도 덧붙였어요. 저는 한국의 e스포츠나 게임 산업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드라마나 K-팝 같은 컨텐츠 외에도 게임 산업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으니 미래 먹거리는 거의 한국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본과 한국을 겪어보니 멀리서 봤을 땐 크게 실감하지 못했지만 두 나라는 완전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오르막길 앞에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었고 일본은 이제 완전 내리막에 진입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이와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소감을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자 제이는 역시 한국은 다르다며 늘 한국 사람인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얘기했어요. 미국에 살고 있지만 본인은 늘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본인의 나라가 승승장구하니 자기가 덕을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땐 인종차별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도 몹쓸 사람들이 무시하고 막대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 사람인 걸 알면 한국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게 다 한국의 엄청난 성장과 발전 덕분이라며 조국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비행기에 돌아가면서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겪은 점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인상적인 것들이 많아 조금이라도 기억이 희석되기 전에 생생하게 쓰고 싶은 마음에 피곤한 줄도 모르고 비행 내내 기사를 썼어요. 광고주가 어떻게 보든 말든 상관없이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더 큰 사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한국 기사를 쓸 때마다 늘 좋은 반응이 많이 들려와서 이번 기사도 독자들이 어떻게 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 또 메일을 보낼 수 있으면 기사 반응까지 같이 보내드려 볼게요. 오늘 미국의 로렌으로부터 도착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본 청년층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미래가 어둡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는 한국 청년들이 대견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기성세대가 그래왔던 것처럼 성실히 일해 나가다 보면 한국도 다시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